대흥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흥사가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것을 계승하고 현대에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교훈도 아마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국사책에서 이제 배우기로는 한국의 불교가 전래된 거는 고구려 소수리망 때, 고구려 소수리망 2년, 이제 기원으로 얘기하면 372년이 됩니다. 그때 중국에는 그때 이제 5호 16국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한족이 아닌 이민족들이 중국 땅으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그런 굉장히 혼란된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의 중심에서 북쪽으로는 그때 이제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전진이라는 나라에 그때 가장 그 중국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있었던 황제가 부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진 부견. 그 전진의 부견 시기에 그때 이제 순도라고 하는 스님이 고구려로 와서 불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최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대흥사가 위치해 있는 곳은 그때는 이제 백제 땅이었겠죠. 이제 백제는 그보다 이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서기로 얘기하면 384년, 그때 백제는 이제 침류왕 1년인데, 그때 여기는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진나라로부터 마라난타라고 하는 분이 불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아무래도 그 대흥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언제쯤에서 대흥사는 처음에 생겨났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관심을 갖는데, 근데 이제 과거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도화상 창건설이 있어요. 아도화상. 근데 아도화상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이제 고구려의 그 순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구려에 들어왔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374년에 진나라에서 고구려에 온 스님인데, 그 뭐 초문사 이불랑사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고구려 왕이 이 절을 갖다가 지어주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도화상이 그 고구려에 온 거는 374년인데 대흥사를 건립했다고 하는 아도화상에 관한 기록은 514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한 100년 이상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 동명이인이 아니고 고구려에 아마 그 불교를 초기에 전하는 데 역할한 아도화상이 대흥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역사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흥사 그 건립과 관련해 다른 이설들이 있는데, 426년쯤에서 신라 정관 스님이 창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저기 위에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만이람, 거기를 건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려 초기에 왕건 고려가 이게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500개 비보사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보사찰을 지정한 거는 도성국사고, 도성국사의 건의를 받들어서 고려에서 500개 사찰을 지정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사찰이 있는데, 대흥사도 그때 500개 비보사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백제가 굉장히 불교가 성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백제 불교는 굉장히 이제 계율을 중시하는 불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이 워낙 계율을 잘 지키는 지계 청정한 불교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와서 백제에 와서 계를 받고 갔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의 이제 열반경, 열반경이 번역이 돼서 열반경이 불교 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 교재로 쓰였다. 이런 정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경 하면은 이게 이제 불성론이죠. 불성론이라고 하면 그 모든 그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종자, 씨앗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종자를 갖고 있는 불성을 갖고 있는 모든 개인 인간에 대해서 존엄한 부처님과 같은 분이니까 그 존엄성을 인정해서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그 가치관이 깔려 있는 그런 경이 되겠습니다. 열반경뿐만 아니라 법화경을 많이 이제 번역하고 법화경 신앙을 많이 했는데, 법화경 신앙 하면 이제 요새도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무아미타불 신앙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참회. 우리가 이제 천수경 하면 이제 시박참회 있잖아요. 그 참회진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참회하고 이제 미륵신앙이 또 이제 성했어요. 지금 이제 미륵신앙을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찰이 김제에 있는 금산사.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백제가 이제 그쪽을 지역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미륵신앙이 성했다. 그리고 이제 백제가 망할 때쯤에서 백제의 이제 성왕이라고 있는데, 이제 성왕이 그 신라하고 전쟁을 하다 죽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위덕왕인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 위덕왕이 자기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스님들을 갖다가 100명을 출가를 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로 보더라도 백제에 굉장히 불교가 성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백제의 강역에 속해 있었던 대흥사는 당시에 백제 시대쯤 건설에 그 창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기록에 의해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 성과, 학문적으로 연구 성과에 의하면 그 통일신라 말기나 고려 초기쯤에서 건립됐다는 설이 학계에서는 이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거는 이제 대흥사의 이제 응진전 앞에 3층 석탑이 있는데, 그 3층 석탑의 조성 시기가 통일신라 후기다. 그래서 이제 그건 고고학적 유물이 확실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실증적인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대흥사 창건 연대를 추정을 하면 통일신라 후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을 법한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몽고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요나라가 쳐들어오고, 금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런 전란 때문에 일찍이 기록된 사적들이 다 산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록된 역사적 어떤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이냐? 삼국유사, 삼국사기죠.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거의 이제 뭐 12세기, 13세기 이 정도 되니까 한 5, 600년 후에 삼국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다. 그 상당히 이제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흥사에 관한 기록이 이제 남아 있는 게 그 고려 시대 때 대흥사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스님들 이름이 이제 몇 분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이제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에 신암 스님, 총은 스님, 성유 스님 이 세 스님의 부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 주목되는 게 그 고려 시대 때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결사 운동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정예결사, 하나가 백년결사 이러죠. 정예결사는 지금 송광사, 그때는 수선사라고 했죠. 송광사에서 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백년결사는 여기 이제 강진에 있는 백년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려시대 때 보면 송광사와 백년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송광사는 지금의 이제 조계종의 정통을 송광사가 있다고 봐야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그 16국사가 나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제 백년사 이쪽에는 국사가 8분이 출연을 합니다. 근데 8분이 출연을 하는데 그 8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요새 스님이라고 있어요. 원묘 국사 요새 스님인데 그분이 그 이제 백년사에 주석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전법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수선사 송광사하고 그때 이제 백년사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수행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기 송광사 그때 수선사는 선중심.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백년사는 어떤 거였느냐?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염불과 참회. 그리고 이제 정토신앙이 중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는 그때 이제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3개가 주류를 이뤘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조계종. 지금으로 이제 선 중심의 조계종. 그리고 하나는 이제 법화경 중심의 천태종. 그리고 또 하나는 밀교. 저도 그 고려시대 때 밀교도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래 밀교는 특히나 이제 당시에 그 이자계엄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인주이씨 그 법문 세족들이 그 밀교하고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또 이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왕자들이 많은 분들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그 지역에 있는 사찰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그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면은 지역의 불교 세력과 연합을 해서 세력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제 고려시대는. 그러니 이제 고려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 이 요새 스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진정국사 천책 스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천책 스님이라는 분이 저 위에 있는 북미르감에 주석을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미르감은 아무래도 여기 절보다 이제 일찍 아무래도 그 생기지 않았을 거니까 대흥사는 그때 이제 천책 스님 중심한 그 백년사와 비슷한 그런 어떤 불교의 영향권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대흥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제 중요한 스님이 이제 서산 스님이 계시죠. 이제 서산 스님은 그 현재 한국의 이제 모든 불교의 그 맥으로 보면 그분이 이제 거의 중흥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에 출가해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모두 서산 스님의 선맥, 항맥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산 스님은 그 이제 열반을 하실 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유언이 뭐냐? 그게 이제 나의 의발을, 의발이라고 하는 거는 스님이 갖고 있던 가사와 바루, 이거를 대흥사에 전해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선맥으로 보면 육조 해능 스님이 제자한테 법을 전할 때 그때 이제 그런 같은 얘기가 나오죠. 의발을 전해서 내 법이 어떤 제자에게 전해졌노라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제 서산 스님께서 대흥사를 통해서 한국 불교의 선맥과 교학의 맥이 전해질 것을 예언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대흥사가 당시에 그만큼 한국 여러 사찰 중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어떤 불교적 차원에서도 상징성이 큰 스님이지만 당시 임진왜란 때 역할을 아주 크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사명대사하고 처영 스님하고 이 세 분을 지금 여기 표충사에 우리가 모시고 매년 제사를 모시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조선 시대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에 나라를 어떤 국난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정조 스님이 표충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표충사 현판을 직접 써서 내려주시고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 스님도 그래서 이제 대흥사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대흥사와 관련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이 이제 본인의 유지를 대흥사에 전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면 대흥사가 조선 시대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3대 대종사, 13대 강사, 이제 이 26분의 큰 스님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흥사의 불교에 있어서의 맥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흥사를 들여다보면 저기 이제 그 주차장 있는 데쯤 문을 보면 대흥사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설림교회 만화도량이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선의 숲을 이루고 교학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선과 교가 활짝 핀 도량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대흥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조계종 그 대흥사의 계승해야 될 정체성. 그럼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선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다든가 또 교학에 너무 치우친다든가 이런 입장이 아니고 서산 스님의 유지를 받든 선과 교가 동시에 중요시되는 선의 입장에서 교를 포용하고 교의 입장에서 선을 포용하는 그런 불교의 전통을 대흥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임진왜란 때 사실 이제 그 승군이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승군이 조직이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 대흥사에 본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흥사가는 그때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호남 지역을 제대로 이렇게 점령을 못했어요. 그 이제 방어를 잘해서 그 이제 이순신 장군도 뭐 있었고 그러겠습니다만 아마 이때 이제 그 승군, 의승군이라고 그러죠. 스님들도 임진왜란 때 호남에서 큰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이 승군이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일본 그 왜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서울로 귀환할 때 그때 승군이 이제 호위를 담당하고 또 이제 나중에 뭐 군량미 조달한다든가 무슨 뭐 화살 등 분수물자를 조달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거의 이제 스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있게 되는 게 뭐냐.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포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포로로 잡힌 분들은 뭐 얼마 안 되죠. 근데 일본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조선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조선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가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조선시대는 억불 숭유 정책을 폈기 때문에 스님들은 사실 불가촉 천민이나 다름없이 천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을 이끌고 있었던 것들은 사대부들이죠. 소위 양반 계급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좌우지우지하고 다 했는데 이제 포로 교환을 하러 그 사신을 가야 되는데 사대부들 중에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겁한 거죠. 온갖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 살면서 혜택만 받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중대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다 꼬리를 그냥 보이지 않는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모르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사명대사는 그래서 이제 그 선조가 불교계에 요청을 하니까 사명대사가 당시에 일본에 가서 살아올지 죽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용기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포로들을 송환해 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그 본인의 유지를 대흥사에 이렇게 이제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서산 스님의 어떤 그 불교에 대한 입장, 그거를
어떻게 보면 현재 조계종이 추구하고 있는 그거하고 거의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의 입장에서 교학을 포용하고 그리고 간경과 연불과 주력, 참회, 보시 등 이런 수행법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수행이다 해서 포용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 이후에 이제 13대 종사, 13대 강사가 대흥사에서 이제 출연을 하시는데, 이게 대종사, 종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수행을 통해서, 큰 지혜를 얻으신 분들을, 종사 이러죠. 대선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강사라고 하면 교학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 후학들을 많이 양성한 그런 분들을 강사. 그런데 큰 선사 13분, 큰 강사 13분이 대흥사에서 출연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일지암, 녹차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진 초이선사가 계시죠. 근데 초이선사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학적으로 불교적으로는 서산 스님의 맥을 제대로 잇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이선사께서 한 40부터 뒤에 이제 일지암에 주석을 하시면서 녹차도 하시고 또 이제 선과 교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초이선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단지 불교의 스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만 아시는 분이 아니고 유교, 도교 이런 것까지 정말 정통한 굉장히 교학적으로 폭넓은 그리고 깊이 있는 경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이선사가 교유했던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사 김정희를 얘기하고 있는데 추사 김정희뿐만 아니고 뭐 다산 정약용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전라도 우수영에 절도사로 와 있던 신관호라고 이분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교류를 한 그래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편향성 이런 거 없이 유불도 3도를 넘나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성과 그리고 어떤 그 선의 경지를 갖고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초이선사하고 이제 교류를 하신 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추사 김정희인데 추사 김정희 이분은 봉은사에서 한 71세인가 아마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근데 1년 전인가 이분이 유학자였는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버려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사대부 양반 사대부로서 선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불교를 신봉했던 불자나 다름없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한국의 이제 유학자로서는 이제 실학이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실학자들이 이제 뭐 박지원, 뭐 정약용 등등 있는데 추사 김정희는 북학파라 그럽니다. 북학파. 북학파는 시작은 연암 박지원, 연암 박지원 뭐 열하일기를 쓰시고 하신 그 연암 박지원인데 이 북학파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은 조선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러니까 뭔가 조선을 바꾸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디를 모델로 하고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그거에 있어서 이제 이용후생 이렇습니다. 이용후생 그거는 뭐냐 이제 일부 이제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그 경세치용학파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농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을 잘 재배해서 식량을 늘려서 백성들을 구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근데 이제 연암 박지원이 그 사행사라고 그러죠. 사행사.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황제의 생일이나 뭐 중요한 날에 이제 사신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신이 가는 게 연행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베이징이죠, 지금. 그때는 연경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 너무너무 시장에 물산이 풍부하고 그냥 막 그 사람들도 때깔이 그냥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청나라의 연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까? 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악파라 하면 아, 박지원이 한국에 이제 조선에 넘어와 가지고서 우리도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북악파입니다. 그래서 북악파에 이제 박지원이 그 실학의 학맥을 계승한 사람이 박제가, 박제가의 제자가 김정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희는 한국의 이제 어떤 유학의 전통에서 보면 실학 중에 북악파에 속한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제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신관호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신관호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이제 저기 표충사에 가면 어서각이라고 하는 그 표액 있잖아요. 그걸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광면전 그 편액도 신관호 이분이 썼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산신각, 보령각 이 글씨도 신관호 이분이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대흥사에서도 신관호 이분이 이제 이름은 등장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강조하고 이러질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이분이 외교관이면서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대흥사로 봐서는 이제 표충사 보장록, 이게 표충사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대흥사에 있는 여러 가지 현판을 쓴 분으로 김정희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분하고 이 소치허련이 있죠. 소치허련도 이제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데, 소치허련하고 초이선사 이분들이 이제 대광명전을 같이 짓는 거예요. 근데 대광명전을 짓는데 왜 짓느냐? 그때 이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귀향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무사방명과 축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대광명전을 불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관호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대흥사에도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선이 개항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근데 신관호는 이게 굉장히 다방면에 재주가 있는 분인데, 정약용의 그 병서를 계승해 가지고 민보집설, 융서차료 등과 같은 병서를 저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국방론 이런 거를 갖다가 정립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추사 김정희로부터 금석학, 서도, 글씨, 서예,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제 전수를 받는 거죠. 특히 이제 예서에 굉장히 능해서 하여튼 명필로도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더더구나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이분이 또 불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당연히 추사 김정희가 겉으로는 유자지만 속으로 불교였기 때문에 스승의 이제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관호 이분이 나중에 이제 조선이 그 개항할 때 처음으로 조선이 개항하면서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죠.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는데, 근데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조약이지만 청나라나 일본으로서도 너무너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때 조선에서는 그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그때 이제 조선을 상층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림이나 사대부들을 그 위정척사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국 정책을 써서 일본이나 서구 나라와 조약을 맺고 교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 왜 반대를 하느냐? 외국이나 그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금수만도 못한 오랑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조선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인륜의 나라 조선이 타락할 수 있다 해서 그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세국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익현, 면함 최익현이 도끼를 들고 이 궁절 앞에 가가지고 도끼 상소를 올리는 얘기가 이제 전해오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그런데 이제 강화도 조약을 이렇게 이제 맺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이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각 나라들의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장 위에 있고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신하의 국가. 그 조선은 자주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 중국 청나라 명나라의 속국이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중국의 속방에 있는 나라야. 그걸 막 자임하고 이런 얘기를 다른 나라에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런 정신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 조일, 수호, 조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으로 이 세계적인 어떤 그 국제 질서에 편입이 되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그때 이제 가서 그 일본하고 협상을 했던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죠. 그 정사가 이제 신관호예요. 그 대광명전을 지었던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던 신관호가 소위 말해서 조일 수호조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그 협상 우리나라 쪽 대표로 갔어요. 그때 정일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이 1876년에 이제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서 일본하고 이제 그 조약을 맺는데 1882년에 미국하고 이제 조미 수호 조규를 또 이제 맺습니다. 그 조약을. 이때도 신관호 이분이 가서 이제 조선을 대표한 협상 대표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신관호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조선 당시에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라도에서 이렇게 이제 절도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불교에 대한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흥사에 와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선조 말까지의 이제 어떻게 중요한 인물들은 이제 13대 종사, 13대 강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어떤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분들을 이름을 거의 기억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근데 일제시대나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흥사 이쪽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또 출연을 합니다. 대흥사의 입구에 이제 들어다 보면 이제 백화함이 있는데 백화함 옆에 이제 크게 부도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3분이 한 분이 이제 박안영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지암 이종욱 스님, 그리고 다른 한쪽이 이제 서홍 스님 이리 돼 있는데, 근데 왜 이 3분을 그렇게 모시고 있느냐? 지금 대흥사에 지금 살고 있는 스님들, 대흥사 문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가깝게는 천운 스님이죠. 1994년에 대흥사에 지금 대흥사 문중 스님들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그 처음에 주지를 하신 분이 천운 스님이신데 이분이 첫 번째 은사 스님이 누구냐? 이분이 박안영 스님이에요.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어디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왔다는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 이제 은사 스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은사를 삼으신 분이 지암 이종욱 스님이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 소홍 스님, 백양사의 소홍 스님한테 법을 전수받는 전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운 스님은 그 세 스님이 이제 은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대흥사는 어떻게 보면 그 지암 이종욱 스님과
석전 정호 박안영 스님, 그리고 이제 서호응 스님의 맥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안영 스님은 대흥사에 거주했다든가 이러지는 이렇게 그런 기록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박안영 스님의 이제 전법 제자 중에서 대흥사에 1975년부터 머무르면서 숱한 그 제자들을 양성한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운기 스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운기 스님. 예. 이제 운기 스님이 이제 박안영 스님의 강맥을 이어서 1975년부터 대흥사에 머무시면서 여기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그 천불전 옆에 용화당, 그 봉해한각 이쪽이 그때 이제 강원으로 활용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는데 그 이제 밑에서 공부했던 분 중에 이제 지금 그 현재 이제 불교를 아는 분들은 알지만 그 통도사에 지금 그 율주를 하고 계시는 해남 스님, 예. 그리고 이제 재선 스님, 뭐 도형 스님, 철웅 스님, 이게 이제 지금 그 조계종에서 정말 교학적으로는 큰 스님들이 운기 스님한테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기 스님의 스승이었던 박안영 스님은 당시에 이제 선 쪽에는 경허 스님, 용성 스님 그렇다고 한다면 교학 쪽에는 박안영 스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박안영 스님은 주로 이제 선운사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스님들이 박안영 스님의 이제 직계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안영 스님이 이제 출가 제자들도 이제 이 승가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마남 스님, 운어 스님, 청담 스님, 운기 스님 이런 분들이 출가 제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당 서정주 그리고 시인 신석정, 시인 조지훈, 모윤숙, 김동리 소설가 이제 이런 분들이 박안영 스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시나 소설을 보면 굉장히 불교의 색채가 드러나는 우리가 아는 뭐 조지훈의 승물할지, 뭐 미당 서정지 시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막 그 불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박안영 스님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흥사의 지금의 관점에서 가장 근래에 이제 중요한 대흥사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관련을 가진 인물이라고 한다면 지암 이종욱 스님 그리고 박안영 스님 그리고 서호응 스님 그 제자였던 천운 스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암 이종욱 스님 이분이 또 이제 굉장히 한국 불교사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분입니다. 지암 이종욱 스님은 원래 이제 월정사의 스님이셨는데 그 월정사에 계시면서 월정사에서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스님들이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절당을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서 월정사에 잃을 뻔한 땅들을 다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계종 총무원 중앙 정무기관이죠. 이거를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불교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방자치제 이렇게 돼 있어요. 각 교구 본사 단위로 돼 있고 중앙 총부가 없었는데 그거를 지암 이종욱 스님이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설립을 하고 초대 이제 정무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조계사를 건립을 하죠. 근데 조계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증상교 일파였던 보청교가 이제 전라북도 김제의 그 궁전으로 본부로 삼고 있었던 건물을 그대로 뜯어다가 조립해서 조계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신 분이 지암 이종욱 스님이다. 그래서 이제 지암 이종욱 스님이 해방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야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무총장 자리를 물러나서 이제 보통 스님으로 있으시다가 이분이 이제 그 국회의원도 하셔요. 스님 신분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일본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 적산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신사도 많이 있었고, 일본에 이제 그 불교가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정토종 계열이 많이 있어서 일본 절에 딸린 그런 사촌, 절당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누가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였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건 굉장히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 당시에 이제 이분은 그 정무총장에서 물러나서 계시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와서 그 총무원장을 해달라 해서 이분이 이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적산 이런 거 해서 이제 조계종에서 빼앗길 뻔했던 그런 불교 재산들을 이분이 거의 대부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불교가 이분 때문에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당시에 전문대학이었던 동국대학교를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키는 것도 이제 이분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하루에 3번씩 금강경을 독송을 했다고 그래요.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돈과 관련해서 한 번도 잡음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신 그런 스님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일을 하기 전에는 이분이 이제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있기 전에 이제 한성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안영 스님하고 이 지암 이종옥 스님이 한성 임시정부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이렇게 이제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내무부 국내 특파원, 참사, 그리고 의정원 의원, 지금도 말하는 국회의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이제 국내에 조직이 있었는데 그 연통제의 국내 총책임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내에서 그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살림살이에 보태는 그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신 독립운동가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흥사의 이제 역사와 전통을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대흥사가 갖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현재 정체성이 뭐냐 이걸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산 스님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딱 2가지죠. 첫 번째 호국정신.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설림교회. 우리가 이제 저기 간판이 붙어 있듯이 선의 입장에서 교를 포용하는, 그래서 오로지 선만을 지향한다든가 교학에만 너무 이렇게 치우친다든가 이러지 않은 균형 잡힌 불교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백제와 고려시대 때에 대흥사 이쪽 일원에는 이 미타 신앙이 강했다. 천태종, 그 미타와 참회, 그 참회 기도와 연불 그 백년결사가 주로 이제 연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참회 기도 많이 하고, 참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절 많이 하는 거예요, 절. 절 하면서마다 내 자신이 그동안에 저지른 시박, 망어, 기어, 양설악구, 탐진치, 삼독. 근데 이런 거를 저지른 것에 대한 끊임없는 참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맑혀가는 그런 수행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토를 통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이걸 이제 기복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아미타불이 선과 결합을 하게 되면 연불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뭐 수시로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 되면 머릿속에 있는 망념과 망상, 잡념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을 위한 방편 수단으로서도 연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원묘 요새 국사께서나 천책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연불을 중심으로 하고 선을 포섭하는 그런 어떤 그 신행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흥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너무나 큰 절이다. 조선 후기 때는 사실 명실상부하게 13대 종사, 13대 강사가 출연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대흥사가 승보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송광사가 승보사찰이 된 거는 고려시대 때 16국사가 출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흥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이런 거기 때문에 대흥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대흥사가 갖고 있는 그 호국의 정신과 그리고 어떤 교학과 선을 통해서 어떤 인격의 완성 아니면 본인의 어떤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아니면 내면의 불성, 빛을 찾아나가는 그런 수행의 길을 성심성의껏 해나가는 것이 대흥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본인의 어떤 그 수행의 길을 밝혀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